고개 더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게. 제 며느리가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를 발로 걷어찬 건 제 아들의 내연녀였고 옆에서 혀를 차며 외면한 남자는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5회를 살면서 그렇게 분노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말순, 올해 7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네 수선집 할머니로 알아요. 허리 굽고 입 거칠고 1,000원 한 장에도 눈에 불을 켜는 욕쟁이 할매. 맨날 구멍난 양말 신고 10년 된 몸빼 바지 입고 다니는 늙은이. 그게 세상이 아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이에요. 저는 이 동네 알짜배기 땅을 가졌던 자산가이고 지금은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요. 남편이 간암으로 먼저 가고 나서 저는 혼자 이 이중 생활을 해왔어요. 낮에는 수선집에서 바지 밑단 줄이고 밤에는 재단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왜 그랬냐고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웃음이 달라집니다.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제 철학은 간단합니다. 돈은 똥이에요. 쥐고 있으면 냄새나고 뿌리면 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10원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는 건 죽어도 못 참아요. 새벽 5시 낡은 미싱이 드르륵 드르륵 돌아갑니다. 허리가 쑤시고 어깨가 뻣뻣했지만 저는 이 소리가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75회를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손을 놀려야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였죠.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면 머리가 썩어요. 말순내 수선집이라고 삐뚤빼뚤 쓴 간판 아래 저는 바지 밑단을 접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고 벽에는 10년도 더 된 달력이 그대로 붙어 있었어요. 장판은 여기저기 들떴고 구석에는 실밥 뭉치가 굴러다녔습니다. 누가 봐도 허름한 가게였어요. 근데 저는 이 공간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정체를 모르니까요. 여기서는 그냥 김말순이면 됐어요. 아침 9시쯤 됐을까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청바지 한 벌이 들려 있었어요. 머리는 노랗게 탈색했고 귀에는 반짝거리는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기장 줄여주세요. 저는 바지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어요. 밑단을 3cm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박음질도 꼼꼼히 해야 하고 원단이 두꺼워서 손이 좀 갈 것 같았어요. 3,000원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입꼬리를 삐죽 올리면서요. 에이 할머니, 그냥 접어서 박으면 되는 거잖아요. 1,000원이면 되겠네. 아니, 2,000원만 할게요.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기술자의 손값을 너무 우습게 알아요. 저는 바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젊은이가 움찔했어요. 야, 네가 아침마다 처마시는 커피가 얼마고? 5,000원 아니가. 콩물에 우유 탄 거 한 잔이 5,000원인데 그건 아깝지도 않으면서 사람 손기술 값은 깎으려고 해? 젊은이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뭐라 말대꾸를 하려다가 제 눈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도 75년을 산 게 억울해서 눈에 불을 켜고 노려봤거든요. 주름 사이로 눈이 번득거리니까 젊은 것들은 기가 죽더라고요. 됐어요. 다른 데 가볼게요. 젊은이가 바지를 휙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도망가는 꼴이 꼭 꼬리 내린 강아지 같았거든요.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커다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효도폰이었어요. 버튼이 엄지손가락만큼 크고 화면 글씨도 시원시원하게 나왔죠.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노인용 이지폰이었지만 이 안에는 스마트폰 기능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인터넷도 되고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혔어요. 화면을 켜니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재단 사무국장 번호였어요. 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어요. 이사장님, 연락이 안 되셔서 걱정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억척스러운 사투리는 쏙 들어가고 냉철하고 또렷한 어조가 나왔어요. 등뼈도 쭉 펴졌습니다. 장례식장 꽃감 리베이트 건 확실히 처리했나? 예, 업체 교체하고 계약서도 새로 받았습니다. 감사팀에서 정밀 조사 중입니다. 좋아. 다음 달 이사회 전에 노인 병동식단 점검 결과 보고해. 밥이 맛없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분 전까지 3,000원 때문에 젊은이랑 싸우던 제가 지금은 수십억 예산이 오가는 재단 일을 지시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장판 및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억이 찍힌 통장 여러 개와 죽은 남편 영정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에 먼저 간 사람이에요. 영감, 이 돈 다 쓰고 죽으려면 100살까지는 살아야겠네. 씁쓸한 독백이 나왔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도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점심 가져왔어요. 오늘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고등어 조림이에요.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지수의 손을 받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손가락 마디가 울퉁불퉁 굵어져 있었어요. 손톱 주변 살갗은 갈라지고 일어나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40살 여자 손이 아니었어요. 60 넘은 막노동꾼 손 같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무슨 노가다를 뛰나. 손이 왜 이 꼴이고 툭 던졌습니다. 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뒤로 감췄어요. 웃음기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저 인기 치료사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아무리 바빠도 손이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캐물으면 더 숨기려 할 게 뻔했어요. 저는 모른 척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아들 성훈이었어요. 성훈이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골프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가슴에 큼지막한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왁스를 떡칠해서 번들번들 윤이 났고 손목에는 제가 처음 보는 금색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제약회사에서 잘린 지 3개월이 넘은 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걸 하고 다니는지 기가 찼습니다. 성훈이 코를 찡긋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여기 가게 냄새 좀 어떻게 안 돼? 눅눅해서 못 있겠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제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이 자세가 나오면 100이면 100돈 얘기였습니다. 엄마 있잖아.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 났대.
시드머니만 좀 있으면 10배는 불릴 수 있어. 3천만 원만 빌려줘. 돈 없다. 에이, 엄마. 땅 판 돈 있잖아. 어차피 쓰지도 않으면서 왜 그래. 성운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싫었어요.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하이에나 같았거든요. 그때 성운이 고개를 휙 돌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지수 걔는 꽉 막혀서 돈 불릴 줄을 몰라. 엄마 닮아서 미련하기는. 피가 확 끓어올랐습니다. 면전에서, 그것도 내 가게에서 내 며느리를 깔보는 말을 짓거리다니요. 저는 옆에 있던 30cm짜리 플라스틱 자를 번개처럼 집어들었어요. 네 마누라 발톱대만도 못한 놈이. 퍽! 자로 성운의 등짝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성운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야, 엄마 진짜. 꺼져. 오늘 안으로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성운이 등을 감싸 쥐고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 모양이 됐다는 게 서글펐던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옆집 슈퍼를 하는 김 씨가 쭈쭈바를 빨며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굴리는 게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말순이 언니, 아까 성운이 봤는데. 그래서 골목 어귀에서 웬 젊은 여자 차에 타던데. 그 차가 벤츠더라고. 새까만 벤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수는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 타고 출퇴근하는데 백수 아들은 벤츠 타는 젊은 여자를 만난다고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람이었어요. 저녁 때가 되자 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지수가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녁은 먹었나 해서. 아, 저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최지수, 빨리 안 튀어와? 지수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전화 끊을게요.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물리치료사한테 저렇게 함부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다시 금고를 열고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영감, 우리 며느리가 병원에서 무슨 꼴을 당하는지 내가 직접 봐야겠어. 아들놈은 바람이 났고 며느리는 어디서 종년 취급을 당하고 있어. 이사장 김말순으로는 진실을 못 봐. 그냥 허리 아픈 늙은이로 들어가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내 병원에서 며느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수선집 문을 닫고 환자 가운을 입을 때가 됐어요. 며칠 뒤 성운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빨간 보자기에 쌓인 네모난 상자였습니다. 저는 미싱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어요. 성운의 얼굴에는 며칠 전 등짝 맞고 도망갈 때의 서운함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름진 웃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한우야. 1+ 등급. 친구가 선물한 건데 엄마 드리려고.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평소에 김밥 한 줄 안 사오던 놈이 갑자기 한우 세트를 들고 왔어요. 게다가 1+ 등급이라니요. 30만 원은 좋게 넘을 물건이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어요. 돈 냄새가 아니라 꿍꿍이 냄새였죠. 이놈이 효도할 놈이 아니라는 건 나아서 43년을 키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됐다. 가져가라. 에이, 왜 그래. 효도하려는 건데. 성운이 상자를 억지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는 얼굴이 영 미덥지 않았습니다. 엄마 있잖아. 저번에 말한 그 재개발 땅 있잖아. 지금이 고점이래. 팔 거면 지금 팔아야 해. 역시나였습니다. 한우는 미끼였어요. 내가 왜 팔아야 하는데? 아니, 엄마가 직접 안 해도 돼. 인감 도장만 주면 내가 다 처리할게. 복잡한 거 엄마가 알아서 뭐해. 인감 도장을 달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감 도장? 그게 어디 있더라? 장독대에 넣어뒀나? 장독대? 엄마, 장독대가 어딨어? 집에 장독대 없잖아. 그랬나? 아이고, 요새 자꾸 깜빡깜빡해서. 저는 눈을 멀뚱멀뚱 굴리며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성운의 눈이 번뜩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게 뻔했어요. 이 못난 놈이 어미가 치매 걸리길 바라고 있구나.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응? 뭐라고? 아이고 배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귀를 바짝 갖다 댔어요. 성훈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응, 지금 우리 엄마 집이야. 상대방 목소리는 안 들렸지만 성훈의 말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완전 치매야. 방금 장독대 어쩌고 하더라. 인감도장 위치도 모르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낄낄거리며 다시 말했어요. 그래, 혜진아. 이번 주 안에 인감 빼돌릴게. 그거 가지고 요양병원 증축 펀드에 넣으면 2배는 불릴 수 있대. 혜진이라고요. 그 벤츠 타는 여자 이름인가 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지수? 아, 그녀는 걱정 마. 내가 병원에서 알아서 조져서 내쫓으면 되잖아. 위자료 줄 돈도 없으니까 알아서 도장 찍고 나갈 거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변기 뚜껑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자식이 어미 재산을 빼돌리려고 치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을 궁리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연녀랑 짜고서요. 지수가 손이 그렇게 된 게,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게 다 이것들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사망보험금도 꽤 되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올 것 같아서 수건을 물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켜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혼자 두고 일만 했던 게 죄였을까요? 아니면 돈이 너무 많은 게 죄였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물을 틀어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눈만 시뻘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울면 안 돼요. 지금 울면 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울었던 티가 나면 안 됐어요. 눈을 비비고 억지로 멍한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근데 네가 누구더라? 성훈의 눈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이 나쁜 놈. 저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멍청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나야, 성훈이. 엄마 아들. 아, 성훈이. 그래. 밥 먹었나? 응, 먹었어. 엄마, 나 좀 눕다 갈게. 피곤해서. 성훈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서랍 여는 소리,
뭔가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감도장을 찾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라지요. 그날 밤 지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파스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허리에 붙여드릴게요. 저는 엎드려서 지수가 파스를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지수의 목덜미를 봤어요. 빨갛게 긁힌 자국이 세 줄 나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핥힌 것 같았어요. 생채기가 아물지 않아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고? 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 이거요? 환자분이 치매가 있으셔서 가끔 그러세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한테 목을 핥힐 일이 뭐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일부러 긁은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이 더 굳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단골 다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을 호출했어요. 이 다방은 30년 넘게 다닌 곳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와 병원장 사이를 알고 있었지만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걱정은 없었어요. 1시간 뒤 병원장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진 게 급하게 온 게 분명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습니다. 당장 나를 입원시켜. 병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커피잔을 들다가 멈칫했어요. 예, 입원이요?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허리 디스크 검사받게 해. 입원 기간은 2주일 정도 잡아. 알겠습니다. 최고급 특실로 준비하겠습니다. 담당 의사도 과장급으로 붙이고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일 싼 6인실로 잡아. 이름은 김말순 실명으로 하고. 어차피 직원들은 설립자 얼굴 모르잖아. 병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장님, 그래도 6인실은 좀 시끄러워.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견적이 나오지. 그리고 너랑 나 사이는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10년 넘게 안 입은 몸빼 바지, 보풀이 인 낡은 가디건이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흰머리를 헝클어뜨리니 영락없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수선집 문에는 박스종이를 붙였어요. 검은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썼습니다. 허리 시술로 당분간 쉽니다. 급한 일 있으면 연락 주쇼.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는 내가 세운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내리자마자 허리를 잡고 절뚝거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허리.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세운 병원에서 제 돈으로 월급 받는 직원이 환자를 저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속에서 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금은 관찰할 때예요. 벌은 나중에 줘도 됩니다. 저기요, 접수 좀 하려고요. 직원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귀찮다는 듯 물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보호자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예요. 직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정이 아니라 귀찮음이었어요. 보호자 없는 노인은 골칫거리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차갑게 내뱉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엉덩이가 베기고 허리 받침도 없었어요.
노인이 앉기엔 너무 불편한 의자였습니다. 내 병원의 민낯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는 먼지가 굴러다니고 안내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분의 화초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어요. 천장 형광등은 2개 중 하나가 나가서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세운 병원의 현실이구나. 환자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구나.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저는 다시 허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만 보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디스크인 것 같아요. 의사가 청진기 한번 대보지 않고 말했어요. MRI 찍어봐야겠네요. 입원하시겠어요? 네, 입원할게요. 그렇게 저는 내 병원의 6인실 환자가 됐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찌린내가 코를 찔렀어요. 오래된 땀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고 침대 시트는 빳빳하게 풀이 먹여져 있었지만 어딘가 낡아 보였어요. 씁쓸하고 서글픈 마음을 안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입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내 며느리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이 2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징할 거예요. 6인실 305호. 그게 제 병실 번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에 숨이 막혔어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땀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는 찌린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천장에 달린 에어컨 필터에는 먼지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이미 5분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한 분은 링거를 꽂은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또 한 분은 계속 기침을 해대고 계셨습니다. 구석 침대의 할아버지는 혼자서 중얼중얼 뭔가를 되뇌고 계셨어요. 저는 창가에서 가장 먼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보니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스프링이 닳아서 허리가 바닥에 닿을 것 같았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 누울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베개는 눌러서 납작해졌고 이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환자복도 몇 번이나 빨았는지 보풀이 잔뜩 일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병원이 이 모양이라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어요. 이게 서민들이 받는 대접이구나. 이사장실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아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6시쯤 간호조무사가 저녁밥을 가져왔습니다. 플라스틱 쟁반 위에 밥과 국,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어요. 밥은 질척하게 떡져 있었고 국은 건더기 하나 없는 맹물 같았습니다. 반찬이라고는 시든 배추김치, 콩자반,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이었어요. 고기 반찬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게 밥이에요? 저도 모르게 불만이 튀어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는 휙 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환자한테 저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억지로 밥을 몇 숟갈 떠먹었습니다. 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먹기가 힘들었어요. 밥알이 뭉쳐서 목에 걸렸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도 먹어야 해요. 여기 밥이 다 그래. VIP 병동은 다르다던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VIP 병동은 다르다고요. 같은 병원인데 환자 대접이 다르다는 말이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대로 된 재료를 쓰면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고 싼 재료를 쓰고 있는 거였죠.
저는 속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파헤쳐야 할 문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복도를 걷다가 간호사 스테이션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젊은 간호사 2명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305호 신입 할머니 봤어? 보호자도 없고 딱 봐도 기초수급자 같더라. 그러게. 저런 분들은 대충 해도 컴플레인 안 걸어. 편하지 뭐.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맞아. VIP 병동 환자들한테나 잘해야지. 거긴 수당도 따로 나오잖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 병원 직원들이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돈 없어 보이면 대충 해도 된다고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물리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재활치료실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환자 가족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노인은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재활치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였어요. 흰 가운을 입고 어떤 할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리며 뭐라고 소리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눈을 부라리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지수가 움찔하더니 입을 다물었어요. 눈치가 빠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늘 치료받으러 오셨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존댓말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라고 부르던 아이가 갑자기 할머니라고 하니까 어색했어요. 저는 일부러 낯선 사람 대하듯 대답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젊은 선생이 해주는 거야? 네, 제가 담당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수가 저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제 허리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쉿. 나중에 얘기해. 일단 모르는 척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 아이는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병원에 환자로 나타났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뤘어요. 그때 재활치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치료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치료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36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입술은 새빨갛게 칠했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여기가 자기 구역이라는 듯 당당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혜진이구나. 성훈이 전화로 그렇게 다정하게 부르던 그 여자.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그 여자. 병원에서 원무과장 행세를 하며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이 재활치료실을 휘둘러 보다가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어머, 최 선생. 여기 있었네.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502호 VIP 환자분이 어깨가 결린데. 가서 주물러 드려.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과장님, 그건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물리치료사지 안마사가 아니에요.
용기 있는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가더니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어요. 최지수 선생, 재계약 시즌인 거 알지? 남편 빚 갚으려면 여기서 잘려도 되는 거야? 남편 빚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성훈이 빚이 있다고요? 얼마나 있길래 지수한테까지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도박으로 날린 건가요? 아니면 사업한다고 까먹은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수가 저렇게 고생하는 게 다 내 아들 때문이었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꾹 참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지수가 재활치료실을 나갔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40살 여자가 저렇게 쪼그라들어서 기어다녀야 하나요?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됐습니다. 혜진이 코웃음을 치더니 저를 힐끗 봤습니다. 할머니, 뭘 그렇게 봐요? 구경거리가 재밌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고, 저 선생이 우리 손녀 닮아서 이쁘네. 뭐야, 치매인가? 즉, 혜진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전현이 어디서 내 며느리를 저렇게 갈고? 당장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확실하게 잡아야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저는 잠이 안 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병원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그러다 원무과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오늘 힘들었지? 고생했어. 성훈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고개를 살짝 내밀어 봤어요. 원무 가장실 앞에서 성훈이 혜진과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 혜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누나, 지수 처리는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재계약 안 해주면 되지 뭐. 알아서 나갈 거야. 성훈이 낄낄거렸습니다. 역시 내 누나가 최고야. 두 사람이 원무 가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혜진이 성훈의 볼에 뽀뽀하는 게 보였어요.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과 저 여자가 내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작당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손이 갈라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앉도록 일하는 동안 저 둘은 이렇게 몰래 만나서 킬킬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두 놈을 잡아 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면 안 됐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이든 사진이든 뭔가 잡아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이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 더 사랑해줬어야 했나요? 아니면 돈을 덜 벌었어야 했나요? 답을 모르겠었어요. 그냥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안 됐습니다. 녹음이든 사진이든 확실한 게 필요했어요. 법정에 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저를 알아보고도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요. 이 병원에서 20년 넘게 일한 수간호사가 있었어요. 박정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세울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첫 삽을 뜨던 날 25살 새파란 신입 간호사였던 아이가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됐어요. 대쪽같이 고든 성격의 환자들한테 친절하기로 소문난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옥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 문을 열고 나가니 정숙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 간호사, 나야. 김말순.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을 딱 벌렸어요. 이 사장님? 돌아가신 줄. 아니,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요. 쉿. 목소리 낮춰. 나 여기 잠입한 거야. 아무도 몰라. 정숙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이런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배신, 내연녀 혜진의 존재, 며느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 정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도 원무과장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장 조카라고 큰 소리 치는데 병원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조카 같은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나였습니다. 혜진이 병원장 조카 행세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기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박 간호사, 내가 내 손발이 되죠. 증거를 모아야 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효도폰을 꺼냈어요. 이거 녹음 기능이 있는데 내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어떻게 쓰는지 다시 알려줘. 정숙이 폰을 받아들더니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그러더니 큼지막한 빨간 버튼을 가리켰어요. 이 사장님, 여기 이 버튼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저장되고요. 이것만 누르면 돼? 네, 간단해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녹음돼요. 저는 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긴 거였어요.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박 간호사, 혜진이라는 원무과장 좀 살펴봐줘. 법인카드 쓴 내역이랑 출입 기록 같은 거.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알아볼게요. 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옥상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마음은 까맣게 탔지만요. 그날 저녁 8시쯤 저는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척했어요. 그러다 비상구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훈과 혜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휠체어를 계단 옆 쓰레기통 뒤로 밀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어요.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빨간 버튼을 꾹 눌렀어요.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기야, 그 이사장 할망구 있잖아. 김말순인가 뭔가.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어요. 놓치면 안 됐습니다. 응, 왜? 실명으로 입원했더라. 등신 같은 직원들은 설립자 얼굴도 모르니까 몰라보더라고. 우리한테 좋은 기회야. 무슨 기회? 혜진이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그 할망구 명의로 서류 조작해서 요양급여 빼돌리자. 어차피 늙어서 뭘 알겠어?
치매인 것 같던데.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놈들이 내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치려고 했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어떻게 해? 걔가 눈치채면 귀찮아지잖아. 성운의 목소리였어요. 걱정 마. 지수 그년 지갑에서 카드 훔쳐서 카드론 5천만 원 땡겼잖아. 걔는 지가 보증선 줄 알고 열심히 갚고 있어. 멍청한 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카드론 5천만 원이요? 성운이 며느리 명의로 몰래 빚을 낸 거였어요. 지수가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빨리 이혼시켜야 해. 엄마 유산 받으려면 깔끔해야지. 응. 그리고 엄마 빨리 갔으면 좋겠어. 사망보험금이 얼마래? 2억 정도? 아, 진짜 빨리 죽었으면.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올 뻔했어요.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아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요.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녹음이 저장됐습니다.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입에 수건을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거든요. 크크거리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보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책감이 더 컸어요. 어릴 때 일만 하느라 제대로 못 봐줬던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괴물이 됐을까요? 그 착하던 아이가 어디서부터 망가진 걸까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늙고 초라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쓰러지면 안 됐어요. 할 일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쯤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병원 담요를 덮고 있었는데 발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하고 볼살이 쏙 빠져 있었어요. 40살밖에 안 된 여자가 50살처럼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한 것. 세댁 안 자고 뭐해? 지수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비비며 저를 알아봤어요. 어머. 아, 할머니. 잠깐 눈 좀 붙이려고요. 오늘 일찍 출근해야 해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면 몸 상해. 지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집에 가봤자 뭐.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남편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였어요.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속 썩여? 지수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하지만 꾹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하다가 좀 힘들어서요. 제가 벌면 돼요. 괜찮아요. 지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을 감싸는 미련함이 안쓰러웠어요. 그 남편이라는 놈이 뒤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이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빚을 지수 이름으로 떠넘기고 내연녀와 킬킬거리고 아내를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요. 당장 말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말하면 지수만 더 힘들어질 거였습니다. 힘들면 말해. 아픈 거 없고? 네, 괜찮아요.
할머니야말로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지수가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왜 저런 놈을 만났을까? 마음이 아렸습니다. 저는 정숙에게 추가로 자료를 부탁했습니다. 혜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성운의 병원 출입 기록, 식자재 납품 계약서. 확실하게 잡으려면 서류가 필요했어요. 정숙이 밤새 뒤져서 서류들을 모아왔습니다. 새벽에 몰래 제 병실로 가져다 줬어요. 봉투가 두툼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정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뜯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법인카드 내역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경비까지 전부 병원 돈으로 쓴 거였어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 계약서에는 시세보다 30%나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차액을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밥이 그렇게 맛없었던 거예요. 성운의 출입 기록도 충격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에 와서 새벽에 나갔어요. 혜진의 퇴근 시간과 딱 맞았습니다. 병원을 불륜 장소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운 병원에서요.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녹음 파일, 법인카드 내역서, 납품 계약서, 출입 기록.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이제 때를 기다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내 아들이라는 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래도 해야 하는 건가? 답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수의 갈라진 손과 움츠러든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를 구하려면 해야 했어요. 반드시요. 그게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병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뛰어다니는 직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고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5층 VIP 병동 쪽에서 소란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날카로운 비명과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약 어딨어? 당장 내놔. VIP 병실 앞에서 덩치 큰 남자가 링거대를 휘두르고 있었어요. 키가 180은 넘어 보이고 어깨가 문짝만 했습니다. 얼굴에 칼로 그은 듯한 흉터가 있었고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조폭 출신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벽에 바짝 붙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깨진 꽃병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진통제 패치 없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누가 훔쳐간 거야? 마약성 진통제 패치가 사라졌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구석에 휠체어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이힐을 또각또각 올리며 복도를 걸어왔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명품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표정이 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뭔가 꾸미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불안해졌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긴 뭘 알아봐. 당장 범인 잡아와. 안 그러면 이 병원 때려 부순다. 조폭 환자가 링거대를 바닥에 내리쳤어요. 쇳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간호사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더니 크게 말했습니다. 진통제 패치 없어졌어. 최지수, 내가 어제 재고 확인했지? 라며 지수를 도둑으로 몰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를 부른다고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혜진이 지수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였어요. 며칠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5분쯤 뒤에 지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혜진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르셨다고. 혜진이 팔짱을 끼며 지수를 노려봤습니다. 최 선생, 어제 오후에 5층 약품고 재고 확인했지? 네, 했는데요. 왜요? 그때 마약성 패치 몇 개 있었어? 지수가 당황해서 눈을 굴렸어요.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15개요. 분명히 15개 있었어요. 제가 2번이나 세봤어요. 근데 지금 12개밖에 없어. 3개가 없어졌어.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확인만 했어요. 손도 안 댔는데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열쇠는 너한테 있었잖아. 저한테 열쇠 없어요. 과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지수가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코웃음만 쳤어요. 저는 새벽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다가 혜진이 약품고 앞에서 뭔가를 가방에 넣는 걸 봤거든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몰래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혜진이 패치를 빼돌린 거였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되팔려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어요. 일단 로비로 내려가. 환자분한테 사과해. 과장님, 저는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제발이요. 지수가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콧방귀도 안 뀌었어요. 시끄러워. 말로 안 할 거야? 끌어. 혜진이 손짓하자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지수의 양팔을 잡고 끌어갔어요.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도 휠체어를 밀며 뒤따라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간호사들. 웅성웅성 수군대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 목발을 짚은 사람들, 아기를 안은 엄마들까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나온 것처럼 다들 몰려들었어요. 그 한가운데 조폭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누군가 경찰을 불렀다는 말이 들렸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성훈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성훈은 혜진을 데리러 온 것 같았는데 상황을 보더니 발길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지수를 봤습니다. 제 며느리를요. 바닥에 무릎 꿇기 직전에 제 며느리를요. 당신 또 무슨 사고 쳤어? 성훈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아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타박부터 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누명이야. 제발 믿어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성우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에휴, 맨날 사고만 치네. 쪽팔리게. 나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온몸에 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놈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내가 억울하게 몰리고 있는데
편을 들기는커녕 망신을 줘요?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달려가서 뺨을 갈기고 싶었습니다. 혜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환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최지수 선생, 앞으로 나와요. 지수가 떠밀리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지수를 쏘아봤어요. 지수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환자분 화 풀리게 무릎 꿇고 사과해.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잘못한 거 없어요. 이건 너무해요. 혜진이 지수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가까이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경찰 불러서 절도죄로 고소할 거야. 감옥 가면 내 시어머니는 누가 돌봐? 응?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수의 효심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저를 이용해서 지수를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야 했어요. 지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은 팔짱만 끼고 있었고 동료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퍽! 아팠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숙인 지수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칼로 도려내지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약 훔쳤대. 요즘 병원 직원들 못 믿겠어. 쯧쯧, 꼴 좋다.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사람들은 지수를 손가락질했어요. 진실을 알아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경거리로만 봤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집어삼켰어요. 성우는 팔짱을 끼고 서서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쯧쯧, 쪽팔려서 원. 나 먼저 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핏줄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못난 놈이 아내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데 저런 소리를 해요?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혜진이 무릎 꿇은 지수의 어깨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하이힐 뒤축으로요. 제대로 빌어. 고개 더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게. 지수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바닥에 손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흰 가운이 먼지투성이가 됐어요. 무릎이 까졌는지 바지에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지수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5평생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요. 정숙이 방송실 쪽에서 저를 봤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둔 게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방송으로 틀어달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이 재빨리 방송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어요. 숨어있던 기둥 뒤에서 로비 한가운데로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눌렀었던 번거지 모자를 벗어던졌어요.
마스크도 벗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휘날렸어요. 동작 그만. 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75년 살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조폭 환자도 혜진도 성훈도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지수도요. 어떤 년이 감히 내 며느리를 무릎 꿇려. 로비가 그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폈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쭉 펴졌습니다. 75평생 이렇게 당당하게 선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혜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져 올라갔어요. 뭐야, 이 할망구는? 치매 환자가 또 도망친 거야? 누가 좀 데려가. 저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치며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요. 바닥에 엎드린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얼룩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지수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에 피가 배어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사람은 내가 아니야. 지수를 제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똑바로 노려봤어요. 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시어머니래. 가난뱅이 시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서 행패야? 가난뱅이?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효도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눌렀어요. 정숙이 방송실에서 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병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그 이사장 할망구 있잖아. 김말순인가 뭔가. 응, 왜? 실명으로 입원했더라. 등신 같은 직원들은 설립자 얼굴도 모르니까 몰라보더라고. 우리한테 좋은 기회야.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숨어서 녹음한 성훈과 혜진의 대화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망구 명의로 서류 조작해서 요양급여 빼돌리자. 어차피 늙어서 뭘 알겠어? 치매인 것 같던데.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성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근데 지수는 어떻게 해? 걔가 눈치채면 귀찮아지잖아. 걱정 마. 지수 그년 지갑에서 카드 훔쳐서 카드론 5천만 원 땡겼잖아. 걔는 지가 보증선 줄 알고 열심히 갚고 있어. 멍청한 년. 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이요? 지수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지수를 붙잡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빨리 이혼시켜야 해. 엄마 유산 받으려면 깔끔해야지. 응. 그리고 엄마 빨리 갔으면 좋겠어. 사망보험금이 얼마래? 2억 정도? 아, 진짜 빨리 죽었으면. 마지막 문장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빨리 죽었으면. 그 말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입을 손으로 막는 사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욕을 내뱉는 사람.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남자가 친어머니 죽기를 바란대. 미친놈 아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기꾼들이었어. 저 여자도 공범이고. 아까까지 지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훈과 혜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 변합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게 뒤집혀요. 성운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녹음한 거야? 저는 천천히 성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팡이를 꽉 쥐었어요. 내가 했다. 이 못난 놈아. 성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그래, 네 엄마다. 네가 그렇게 빨리 죽기를 바라던 네 엄마. 저는 지팡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참나무로 만든 묵직한 지팡이였어요. 그리고 성운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뼈에 닿는 느낌이 손에 전해졌어요. 성운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 엄마 미쳤어. 아파 죽겠어. 미쳤으면 어쩔 건데. 네가 미친 짓을 했으니까 내가 미친 거 아니가. 저는 다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혜진을 향했어요. 혜진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이힐 굽이 꺾여서 비틀거렸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오해예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닥쳐.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럼 내 며느리 무릎 꿇린 것도 누가 시켰어? 지팡이가 혜진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뻐근한 소리가 났어요. 혜진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하이힐이 벗겨져 날아갔어요. 치마가 찢어졌습니다. 네가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있어. 무릎 꿇리고 발로 밀고. 내년이 뭔데 감히. 저는 쓰러진 혜진 위에 서서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팔을, 등을, 엉덩이를. 75년 살면서 쌓인 분노가 다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요. 누가 좀 말려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어요. 오히려 고소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지수한테 쯧쯧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환호하고 있었어요. 더 때려요, 할머니. 시원하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멈췄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체력이 바닥났지만 가슴은 시원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증거 서류 여기 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로비 바닥에 펼쳤어요. 법인카드 내역서, 식자재 납품 계약서, 출입기록.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어. 나는 김말순이야. 이 병원 설립자이자 의료재단 이사장이야.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저 할머니가 이사장이래. 수선집 할머니 아니었어? 저는 혜진을 가리켰습니다. 전현이 원무과장 행세하면서 병원 돈 빼돌렸어.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식자재 납품 계약 조작해서 차액 챙기고, 그 돈으로 벤츠 타고 다녔어. 혜진이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이건 뭐야? 정숙이 법인카드 내역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380만 원, 고급 레스토랑 2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500만 원. 전부 법인카드로 결제됐어요. 이 사람 개인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혜진을 향한 시선이 칼날 같았어요. 저는 성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운이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놈은 내 아들이야. 어미 죽기를 바라면서 사망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놈이야. 며느리 이름으로 몰래 카드론 5천만 원 빌려서 도박에 날린 놈이야.
지수가 성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눈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내 이름으로 빚을 냈어?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매달 갚고 있는 그 돈이 당신이 몰래 낸 거야? 성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해. 당장 대답하라고.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고개 숙이고 살던 지수가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저는 경찰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횡령, 절도, 사기. 다 조사해 주세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들고 혜진과 성훈을 봤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나자빠진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돌아봤어요. 지수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시어미가 늦었어. 지수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경찰이 혜진과 성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쇳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어요.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은 울면서 사정했어요.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제발이요.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러냐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니까요. 두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어요.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사이다다 사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식을 경찰에 넘긴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니까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고마워할 거 없어. 시어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나뭇잎이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겨울 같았어요. 성훈과 혜진은 구속 기소됐습니다.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까지.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더 많은 게 나왔습니다.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혜진은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빼돌려서 암시장에 팔고 있었어요. 그게 무려 2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한 달에 서너 개씩 빼돌렸는데 빼돌린 금액만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성우는 그 돈을 받아서 도박에 탕진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밤새 돈을 날렸대요. 저는 재판정에 앉아서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로 저는 법정에 들어갔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차가웠어요.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이자 피해자입니다.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제 아들이 맞습니다. 제가 낳고 키웠어요. 43년 동안 내 밥 먹여 키운 자식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벌 받아야 합니다. 봐주지 마세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이 피고인석에서 저를 노려봤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어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사장님, 아들을 고발한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기자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가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식을 고발하는 어미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봐줄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받아 적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 제 얼굴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고발한 75살 어머니. 세상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뉴스에 난 사건이라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어요. 얼굴을 가리고 싶었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오혜진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성훈이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입을 실룩거렸어요.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울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병원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더 이상 이사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안 됐어요. 직접 현장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비리 직원들을 솎아내는 거였어요. 해진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 사장, 회계팀 직원 2명, 원무과 직원 1명. 전부 해고하고 고발했어요. 정숙이 자료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자 복지 개선에 나섰습니다. 6인실 침대를 전부 새 것으로 바꿨어요. 매트리스도 허리에 좋은 메모리 폼으로 교체했습니다. 제가 직접 누워보고 골랐어요.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악취나던 변기를 바꾸고 환풍기도 새로 달았어요. 식자재 납품업체도 바꿨습니다. 시세대로 정직하게 계약하니까 음식질이 확 좋아졌어요. 고기 반찬이 매일 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날 6인실을 돌아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입원했던 305호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퀴퀴하던 냄새가 사라지고 소독약 냄새만 살짝 났어요. 밥을 먹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사장님 아니세요? 요즘 밥이 너무 맛있어요. 고기 반찬도 나오고 국물도 진해졌어요. 맛있으면 됐어요. 많이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사장실에만 앉아서 보고서만 받으니까 현실을 몰랐던 겁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어요. 지수의 이혼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성훈이 구속된 상태라 재판이 빨리 끝났어요. 변호사가 카드론 사기 증거를 제출하니까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지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혼 생활 15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받을 게 없었어요. 성훈한테는 빚밖에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지수가 갚아야 할 뻔한 5천만 원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자유예요. 빚도 제 거 아니래요. 남편이 몰래 낸 거니까 제가 갚을 의무가 없대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파였어요. 예전에는 늘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해 보였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눈빛이 살아났어요. 저는 지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선집에서 밥을 먹다가 꺼낸 이야기였어요. 지수야, 우리 병원 재활센터장 해볼 생각 없어? 지수가 젓가락을 놓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밥알이 입가에 묻어 있었습니다. 저요? 저는 그냥 물리치료사인데요. 센터장은 과분해요. 그냥 물리치료사가 어딨어. 15년 경력에 실력도 좋잖아. 환자들한테 인기도 많고. 내가 보증할게. 지수가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기회를 주면 잘할 거라는 걸요. 억눌려 살았지만 원래 똑똑하고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해볼게요. 어머니가 믿어주시니까 저도 믿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어요. 성훈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선집에서 미싱을 돌리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결국 갔어요. 성훈을 만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렸어요. 구치소 접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성훈의 얼굴을 봤어요. 살이 빠지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서 얼굴의 절반을 덮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에 봤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엄마. 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감기에 걸렸는지 코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요. 내가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쉽게 벌려고만 했어요. 혜진이한테 꼬임에 넘어갔어요. 엄마 죽기를 바랐다는 것도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믿어줘요.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콧물도 같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어요. 성훈아, 내 엄마, 네가 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네가 엄마 죽기를 바란다고 했을 때 내 심장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어. 성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그래도 니는 내 자식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내가 낳은 자식이야. 형 받고 나와서 사람답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접견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간신히 버텼어요. 구치소 문을 나서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새끼를 감옥에 보낸 어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젖 먹여 키우고 밤새 아플 때 간호하던 그 아이를요. 하지만 울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응어리가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박혔던 가시가 하나씩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선집 문을 다시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3개월 동안 비워뒀으니 당연했어요. 청소를 하고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으니까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바늘땀을 하나하나 놓으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대로 살면 됩니다. 지수를 돌보고 병원을 바로잡고 내 할 일을 하면서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8번 바뀌고 제 나이도 77이 됐어요.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아침에 눈 뜨는 게 즐거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병원 재활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수가 센터장을 맡은 지도 벌써 1년이 됐어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보라색 한복을 꺼냈어요. 결혼 50주년 때 받은 건데 아직도 멀쩡했습니다. 직접 손질하고 다려서 보관한 덕분이었죠.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카락, 어깨가 조금 굽었고 허리도 예전만 못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2년 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고생을 하니까 오히려 눈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환자들, 보호자들,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현수막에는 재활센터 1주년을 축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다발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지수가 저를 맞이하러 뛰어왔습니다. 하얀 가운 위에 센터장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2년 전에 그 움츠러든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정말 떨려요. 떨리긴 뭐가 떨려. 네가 잘해왔잖아. 저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갈라지고 굳은 살 박혔던 손이 이제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물론 물리치료사니까 완전히 고운 손은 아니었지만 건강해 보였습니다.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병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내빈들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지수 차례였어요. 지수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고 당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센터장 최지수입니다. 저희 센터가 1년 동안 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4,300명이 일상으로 복귀하셨어요. 걷지 못하던 분이 다시 걸으시고 팔을 못 쓰시던 분이 다시 밥을 드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게 더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니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지수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병원 설립자이자 제 시어머니이신 김말순 이사장님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병원이 달라졌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얼른 자리에 앉았어요. 기념식이 끝나고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안내를 해줬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가 깨끗해지고 병실에서 악취가 나지 않았어요. 페인트도 새로 칠해서 벽이 깔끔했습니다. 환자들 얼굴에 웃음이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친절해졌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어요. 6인실 305호를 지나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 한 분이 손녀와 함께 웃고 계셨어요. 새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2년 전에 제가 누웠던 그 자리가 이제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병실이 특별하시죠? 지수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힘들었지만 잘했구나. 스스로를 토닥여줬어요. 저녁에 지수와 함께 수선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요즘 종종 저녁을 같이 먹자고 찾아오거든요. 좁은 가게지만 둘이 마주 앉으면 딱 좋았어요. 밥을 먹다가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다음 달에 재혼해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재혼? 누구랑? 지수가 얼굴을 붉혔어요.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42살 여자가 처녀처럼 수줍어했어요. 병원에 새로 오신 정형외과 선생님이에요. 김태연 선생님이요. 사별하신 분인데 아이가 둘 있어요. 7살 딸이랑 5살 아들이요. 처음엔 그냥 동료였는데 같이 환자 보면서 가까워졌어요. 저는 잠시 말이 안 나왔어요. 2년 전에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겪고도 다시 사랑할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대단한 아이였어요. 그러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 축하해. 애들은 이쁘더냐? 네, 정말 이뻐요. 저를 벌써 이모라고 불러요. 이모는 무슨, 곧 엄마라고 부르겠네. 지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괜찮으세요? 성훈 씨 일도 있고.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훈이는 성훈이고 너는 너야.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행복하면 그만이야. 어미로서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뜻밖의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성훈이가 보낸 거였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2년 동안 편지 한 통 없다가 갑자기 보내온 거였거든요.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훈이 글씨체였습니다. 내용은 짧았어요. 엄마, 잘 지내요? 나는 여기서 기술 훈련 받고 있어요. 용접 기술이에요. 손에 불꽃이 튀어서 화상도 입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출소하면 용접공으로 살려고요. 다시는 쉬운 돈 벌려고 안 할게요. 땀 흘려서 벌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제야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날 포기 안 해줘서 면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지가 젖었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느꼈습니다. 3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답장을 썼어요. 편지지를 꺼내서 볼펜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성훈아, 엄마도 잘 지낸다. 편지 고맙다. 기술 배운다니 다행이다. 용접 좋은 기술이야. 어디서든 밥벌이가 되지.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땀 흘려번 돈이 가장 깨끗한 거야. 그걸 이제 알았으면 된 거다. 면회 안 가도 된다고 했지만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갈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반성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나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라. 엄마는 여기서 기다릴게. 밥 잘 챙겨 먹고. 편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체통에 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직 2년이 남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성훈이가 진짜 달라져서 나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잖아요. 봄이 왔습니다. 수선집 앞 골목에 벚꽃이 피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려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공기가 달콤했어요. 저는 가게 앞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쳤어요. 미싱 소리가 가게 안에서 들려왔어요. 며칠 전에 고용한 25살 젊은 직원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선 일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온 아이였어요. 제가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했거든요. 50년 넘게 쌓아온 솜씨가 저랑 같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말순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래요? 봄이라 그런가 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봄이 와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봄이 와서가 아니라 마음에 봄이 온 거였어요.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77회를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고아가 됐고 16살에 바느질을 배워서 혼자 수선집을 일궜어요.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병원을 세우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배신당했어요. 내 재산을 노리고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어요.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별거 있겠습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울면 닫고 다시 걷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봄이 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쑤셨지만 괜찮았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싱 앞에 앉았습니다. 발판을 밟으니까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드르륵 드르륵. 50년 넘게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바늘땀이 천 위에 하나하나 새겨졌어요. 한 땀 한 땀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바느질을 합니다. 내일도 할 거예요. 모레도요. 제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